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7년 전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호텔 복도 CCTV에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영상이 있었죠. 솔직히 지겨웠어. 만나는 사람 있어. 그 한마디를 듣고 위자료도 없이 그날 밤 내보냈습니다. 파산 위기 때 더 가진 남자한테 간 여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7년 뒤 새벽 4시에 내 호텔 지하 주방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세제 거품 속에 손을 담근 채 잔반통을 나르고 있었어요. 더 잘 살겠다고 떠난 여자가 가짜 이름으로 내 호텔 지하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하필 내 호텔 지하에 나타난 걸까요? 7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쫓아왔어? 새벽 4시에 지하 주방, 도연의 구두 밑창이 젖은 타일, 바닥을 찍을 때마다 주방 안의 공기가 한 겹씩 무거워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 위로 수증기가 뭉글뭉글 피어오르고 있었고 머리카락까지 스며든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도연의 목소리가 수증기를 가르고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 밑에 분노를 깔아놓은 것 같은 차가움. 은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양손에 낀 노란 고무장갑에서 세제 거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죠. 7년을 피해 다녔는데 결국 이 좁은 주방 안에서 마주쳐버린 거였습니다. 은서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대답해야 했어요. 무슨 말이든 해야 했습니다. 쫓아온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새벽 내내 주방 연기를 마셔서인지 이 남자 앞에서 숨쉬는 것 자체가 벅차서인지 야간 주방이면 마주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일당이 제일 셌거든요. 도연의 턱이 미세하게 굳으며 시선이 은서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려갔어요. 기름 얼룩이 번진 앞치마, 물을 먹어 무겁게 처진 운동화. 동정심 장사하러 왔어? 한 발짝 다가서자 맞춤 정장의 어깨선이 형광등 아래서 날카롭게 빛났고 구두 밑에서 밟힌물이 얇게 튀었어요. 은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무 장갑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7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남편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할 때 이 손은 늘 이렇게 움켜쥐었죠. 또 연기를 해야 하는 건가? 또 이 사람을 속여야 하는 건가? 일하러 왔을 뿐이에요.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짧고 건조한 숨. 일하러? 하필이면 내 호텔 지하 주방에? 서울에 호텔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외주업체가 배치한 곳이 여기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짜 이름까지 써가면서 은서의 숨이 걸렸습니다. 김순희. 3년 전 외주업체에 넣은 이름을 들킨 거였습니다. 도연이 한 발짝 더 다가오자 수증기 사이로 이 남자의 눈이 보였습니다. 이 눈은 7년 전에도 저렇게 차가웠어요. 은서가 거짓말을 내뱉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본 눈이 바로 저 눈이었죠. 그때 도연의 머릿속에 7년 전 그 밤이 스쳤습니다. 은서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눈은 마른 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솔직히 지겨웠어. 만나는 사람 있어.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내밀었던 CCTV 영상, 은서와 재벌가 남자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은서는 웃고 있었죠. 그 남자한테 버림받았어? 그래서 이 꼴이야? 도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7년 전 영상만큼 차가웠습니다. 은서의 어깨가 한번 떨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깨무는 힘을 풀지 않았어요. 7년 전에도 이 남자는 물어보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도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도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7년 전 건조하던 이 여자의 목소리가 지금은 떨리고 있었거든요. 뭐, 저한테 화내실 거면 내시고 쫓아내실 거면 쫓아내세요. 다만 한 가지만 아세요. 여기 일하러 온 거지 당신한테 온 게 아니에요.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지다 못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당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고무장갑 안의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연이 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여자의 앞머리가 수증기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맞춤 정장과 기름 앞치마, 가죽 구두와 물 먹은 운동화. 마치 같은 건물의 꼭대기와 지하가 한 방 안에 마주 선 것처럼 두세 개가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갑 벗어. 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벗으라니까. 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으면 안 됐어요. 이 손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벗을 필요 없어요. 제가 나가면 되잖. 벗어. 두 글자짜리 명령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고무장갑 끝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은서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고무장갑 끝을 잡고 천천히 벗겨내자 손이 드러났어요. 세제에 벗겨져 군데군데 살같이 드러난 손등. 검지와 중지 사이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톱 밑에 세제 거품이 하얗게 끼어 있었습니다. 관절마다 갈라진 피부 사이로 붉은 살이 비쳤어요. 7년 전 이 손은 트레이싱 페이퍼 위에서 0.3mm 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샹들리에의 곡선을 그리고 스위트룸 벽지의 텍스처를 고르고 로비 조명의 각도를 조절하던 손이었어요. 도연의 시선이 그 손 위에 멈췄습니다. 입술이 한 번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됐죠? 은서가 고무장갑을 다시 꼈습니다. 빠르게 감추듯이. 그 손을 1초라도 더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도연이 몸을 돌렸습니다. 당장 내보내. 주방장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주방장이 고개를 숙였고 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회장님. 은서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회장님이었습니다. 남편도 도연 씨도 아닌 7년의 거리가 그 세 글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도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간 일당 12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새벽에 이만큼 주는 데가 없어요. 쫓아내시면 다음 달 월세를 못 내요. 도연의 발이 출구 앞에서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내 호텔에 숨어 들어와서 할 소리가 월세야? 숨어든 거 맞아요. 마주칠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새벽 4시에 지하 주방까지 내려오는 회장이 어디 있어요. 은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절박함이 만든 날.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무슨 사정이 있든 관심 없어.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면 외주업체째 계약을 끊겠어. 은서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외주업체? 이 업체에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매달린 사람이 은서 말고도 12명이었어요. 한밤중에 잔반통을 나르고 기름때를 긁어내는 아줌마들. 그 사람들까지 잘리는 거였습니다. 저만 내보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왜 내 부탁을 들어야 하는데. 도연의 등이 출구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스테인리스 문이 닫히면서 주방 안에 수증기만 남았어요. 은서가 싱크대의 가장자리를 붙잡았지만 고무장갑 낀 손이 스테인리스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주저앉으면 안 됐습니다. 뒤에서 동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물 먹은 운동화 안에서 발가락이 차갑게 오므라들었어요.
은서의 눈에 들어온 건 도연이 서 있던 자리에 찍힌 구두 자국이었어요. 은서가 그 자국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양복 안감은 수선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주방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라고요? 은서가 입을 다물며 고무장갑 안에서 손이 다시 움켜쥐어졌어요.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왜 그 말이 나온 거지? 7년 전 떠나던 날 아침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쪽지. 남편이 절대 찾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써놓은 한 줄. 그게 지금 이 입에서 왜 흘러나온 건지 은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싱크대 위의 접시 더미가 수증기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어요. 은서는 다시 고무장갑을 싱크대 물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 주방 안을 채웠어요. 내일 아침까지 도연이 남기고 간 시한. 하지만 계약 해지 통보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도연이 실행을 미룬 건지 잊은 건지 은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은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천장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고 장판 위에 내린 발이 차갑게 오그라들었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접어 가방에 넣는데 7분. 밥은 전날 밤에 싸놓았습니다. 식은 밥 위에 단무지 4조각, 김 1장. 도시락통 뚜껑이 잘 안 닫혀서 고무줄로 2번 감았어요. 에덴호텔까지 버스 2번. 새벽 버스 안에는 은서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조는 사람, 무릎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은 사람.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았죠. 마치 같은 배에 탔지만 각자 다른 바다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호텔 정문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늘 건물 뒤편 화물 반입구로 들어갔어요. 비상계단 문을 열면 콘크리트 벽 사이로 배수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면 한 번이면 되는 거리였지만 연꽃 샹들리에 아래는 은서에게 허락되지 않은 길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휴대폰을 볼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서율이 부재중 전화 3건, 새벽 3시에 3번이나 전화한 거였어요. 다시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방에 도착하면 고무장갑을 끼고 잔반통부터 옮겼어요. 잔반통 하나가 30kg, 싱크대까지 옮기는 거리가 8m.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 8m를 24번 왔다 갔다 했어요. 등에 땀이 찼고 허리가 뻐근했고 고무장갑 안에서 물집이 터졌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잔반통이 끝나면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6시가 되면 주간 조리팀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은서는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김씨 아줌마 원래 같이 안 먹어. 밥 시간 되면 사라져.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죠. 은서는 자재 창고 구석에 앉아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싼 그대로 단무지 4조각, 김 1장. 창고 안에는 세제 박스와 일회용 장갑 상자가 쌓여 있었고 천장 배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단무지를 씹을 때마다 시큼한 맛이 혀 위로 번졌습니다. 국도 없었고 반찬도 없었어요. 위층에서는 지금쯤 조식 뷔페가 시작됐을 거였어요. 은서가 닦은 접시 위에 도연의 지시는 다음 날 새벽 주방장의 입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김씨, 위에서 지시 내려왔어. 오늘까지야. 은서의 손에서 잔반통 손잡이가 미끄러졌어요. 30kg짜리 통이 타일 바닥에 부딪혔고 국물이 튀어 은서의 앞치마와 운동화를 적셨습니다. 주방 안이 조용해지고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방장님, 제발이요. 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만 더요. 한 달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내려온 거야. 저만 내보내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계약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잔반 국물이 번진 타일, 바닥 위에 은서의 무릎이 닿았어요. 앞치마에서 기름 냄새가 올라왔고 운동화 안으로 스며든 국물이 차갑게 발등을 적셨습니다.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주방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찾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싱크대만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됩니다. 굵직한 목소리가 주방 안을 가로질렀어요. 복순이었습니다. 55살 야간 조리팀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 기름때가 손톱 밑까지 벤 손으로 행주를 쥐고 있었어요. 이 사람 없으면 야간 주방 못 돌려요. 주방장이 복순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순 씨 위에서 내려왔으면 위에 올라가서 말해요. 새벽마다 남자들 도망가도 이 사람만 남아요. 30kg짜리 잔반통을 밤새 혼자 나르는 사람이 이 주방에 몇 명인 줄 알아요? 복순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며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회장님이라도 안 됩니다. 이 사람 내보내면 나도 안 나와요. 주방 안에 정적이 내렸어요. 싱크대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주방장이 뒤통수를 긁었어요. 복순의 눈은 단단했습니다. 은서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자 복순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올라서였죠. 3년 동안 이 주방에서 은서를 챙겨준 사람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밥 먹으라고 김밥 한 줄 싸다 주고 고무장갑 해지면 새 거 갖다 놓고 물집 터진 손 보면 혀를 차면서 연고를 꺼내주던 사람. 그게 복순이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은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울음과 말이 같은 문을 쓰는데 울음이 먼저 줄을 서버린 것처럼요. 그 순간 은서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은서가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자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서유리. 손가락이 미끄러져 세 번째 시도에 통화 버튼이 눌렸어요. 엄마. 작고 떨리는 아이 목소리가 주방 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무서워. 은서의 얼굴에서 색이 빠지며 무릎을 꿇고 있던 몸이 벌떡 일어났어요. 몸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죠. 서유라, 어디가 아파? 배 어디? 위쪽? 아래쪽? 모르겠어. 그냥 다 아파. 엄마 빨리 와. 은서가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벗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새 동작이 1초 안에 일어났어요. 지금 가, 끊지 마. 은서가 주방 문을 밀고 나갔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뛰어가는 운동화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밑창이 벌어진 운동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찍을 때마다 퍽퍽 소리가 울렸어요. 주방 안에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아이가 있었어? 누군가 중얼거리자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7살. 몸이 안 좋아. 복순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은서가 뛰쳐나간 주방 바닥에 앞치마에서 떨어진 도시락통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고무줄이 풀려 뚜껑이 벌어져 있었고 안에는 식은 밥과 단무지 4조각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주방장에게 해고를 확인하러 내려왔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은서가 뛰쳐나가는 뒷모습을 봤고 아이에게 지금 가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였죠. 도연의 시선이 바닥 도시락 위에 멈췄어요. 식은 밥과 단무지 4조각.
위층에서는 지금 조식 뷔페가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 바로 이 시간에 12층 위에서는 투숙객들이 냅킨을 펼치고 있었고 12층 아래에서는 은서의 도시락이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차이를 처음으로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봤을 겁니다. 아이가 있어?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었다기보다 혼잣말에 가까웠죠. 도연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은서가 나간 방향으로. 왜 따라가는지 자신도 몰랐죠. 머리가 명령한 게 아니라 다리가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7년 전 이 여자를 내보낸 사람의 다리가 지금은 이 여자를 쫓아가고 있다는 걸 도연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복도 끝 비상구 불빛이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은서가 사라진 방향. 도연의 구두가 콘크리트 바닥 위를 찍었고 아까 주방에서보다 빠르고 조금 거친 발소리였어요. 주방 안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바닥에 엎어진 도시락 옆 잔반 국물만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은서를 놓쳤습니다. 비상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도연은 자기 발을 내려다보며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은서는 이미 보이지 않았죠. 새벽 거리에 택시 후미등 하나가 멀어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도연의 정장 소매를 스쳤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은서, 아니 김순희, 그 외주업체 직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거야. 근처 병원 확인해. 끊고 나서 도연은 자기가 왜 이 전화를 걸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런 여자의 아이가 어느 병원에 있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발이 차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텔에서 세 블록 거리, 세란 병원 응급실. 새벽 5시의 응급실은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 어딘가에서 수액 스탠드 바퀴 소리가 끼익거렸어요. 도연은 2번 병동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병원 리놀륨 바닥을 찍는 소리가 주방에서와 달랐죠. 날카롭지 않은 망설이는 사람의 걸음. 비서가 알려준 호실 앞에 서자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유라, 이제 안 아파? 은서의 목소리, 아까 주방에서 듣던 것과 달랐어요. 갈라지지도 떨리지도 않는 부드럽고 낮은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아파. 근데 아까보다 나아. 가늘고 맑은 아이 목소리에 도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밀지 못했어요. 마치 문 너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손이 먼저 아는 것처럼요. 이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쫓아내기로 한 여자의 병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엄마, 나 그림 그려도 돼? 지금 누워 있어야지. 누워서 그릴 거야. 크레파스 줘. 은서가 작게 웃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도연의 숨이 걸렸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은서의 웃음이었죠. 도연이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은 좁았어요. 1인실이 아니라 4인실이었는데 커튼으로 칸을 나눠 쓰고 있었죠. 은서가 앉아있는 침대 옆에는 수액 스탠드가 하나 서 있었고 침대 위에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도연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걸음이 멈췄어요. 숨도 멈췄습니다. 수액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어요. 도연의 손이 문틀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허공을 긁었어요.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잡으려 한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얼굴이었어요. 창백한 피부 위로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혀 있었고 병원 린넨이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인 그 눈은 도연이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눈이었습니다. 길고 짙은 속눈썹,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각도, 눈동자 안에 박혀있는 검은 갈색의 깊이, 거울에서 자기 눈을 볼 때 느끼는 그 묘한 익숙함이 지금 이 아이의 얼굴 위에 있었어요. 나가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아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은서가 침대와 도연 사이에 서며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가렸어요. 등으로 아이를 막는 자세.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아이가 아프다면서? 내 아이예요.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도연의 눈이 은서의 어깨 너머로 아이를 받고 아이도 도연을 보고 있었어요. 겁먹은 표정이 아니라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떠올리려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저씨. 서율이 입을 열었어요. 아빠 닮았어.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손이 바지 옆 솔기를 움켜쥐었어요. 주름이 잡힐 만큼 세게, 하지만 도연은 자기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아니고 혼란도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가 자기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진에서 본 아빠랑 눈이 똑같아. 서율이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은서가 돌아서며 아이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서율아, 누워있어. 근데 엄마 진짜 닮았어. 눈이. 누워있으라니까. 은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서율이 입을 다물었다가 잠깐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 맞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한 번 떨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이 아이에게 아빠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서율이 지켜보고 있다고. 서율이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슬픔이 아니라 받아들임이 담긴 맑은 눈. 7년 동안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의 눈이었어요. 도연이 은서를 봤어요.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이불을 여미는 척하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를. 도연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어요.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은서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이 아니에요. 내 눈을 가진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냥 닮은 거예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은서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이불을 여미는 손끝에서 핏기가 빠져 있었어요. 도연이 한 발짝 다가서자 은서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다시 아이를 등으로 막았습니다. 나가세요. 제발. 제발이라는 단어. 아까 주방에서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와 같은 단어였지만 이번에는 자기를 위한 간청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간청이었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이의 눈을 받고 은서의 떨리는 손을 받고 벽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그림 한 장을 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왼쪽에 긴 머리 사람, 오른쪽에 작은 사람. 엄마와 나. 그리고 그 위, 구름 위에 작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구름 위의 사람에게는 눈만 그려져 있었어요. 커다란 눈 2개. 아이가 아빠의 눈만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도연이 그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구름 위에 그려진 두 눈이 자기 눈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커튼 너머에서 환자가 뒤척이는 소리만 났고 도연의 턱 근육이 한번 움찔했어요.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도연 자신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은서가 도연의 시선을 따라갔고 벽에 그림을 보는 그 얼굴을 보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가요. 이번에는 떨림이 목소리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한 발, 두 발, 문까지 물러났습니다. 병실 문을 잡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봤습니다. 서율이 이불 위에서 크레파스를 잡은 채 엄마의 등 너머로 도연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겁먹지 않은 눈. 어딘가 익숙한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선 채 소독약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치 벽이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처럼요. 내 눈이었어.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한테 내 눈이 박혀 있었어. 하늘나라. 이 여자는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 눈을 가진 아이를, 내가 모르는 아이를. 도연의 턱이 단단하게 잠겼고 아직도 가슴 한가운데가 뚫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새벽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병실 안에서 서유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또 올까? 은서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침실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에어컨 소리만 어둠 속에서 울렸고 시트가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병실에서 본 아이의 눈이 자꾸 떠올랐죠. 자신과 닮은 눈, 구름 위에 그려진 눈.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비서실에 전화했습니다. 장은서, 7년 전 퇴사 이후 기록 전부 조사해. 주소 이력, 근무 이력, 병원 기록. 그리고 하나 더. 잠깐 멈췄어요. 7년 전에 은서가 만났다는 남자. 누구인지 확인해. 그날 오후 비서가 회장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도연은 창 밖을 보고 있다가 서류 쪽으로 시선을 옮기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남자부터. 7년 전 CCTV에 찍힌 남성은 한일그룹 회장 차남입니다. 당시 에덴호텔 투자권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팔걸이 위에서 멈췄어요. 장은서 씨와의 접촉 기록은 없습니다. 같은 층에 머물러 동선이 겹친 것으로 보이는데 CCTV에 왜 나란히 찍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실 안에 정적이 내렸어요. 7년이었어요. 마치 단단한 콘크리트인 줄 알았던 바닥이 한 장의 종이였다는 걸 알게 된 것처럼 7년 동안 바람핀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CCTV, 은서의 말. 그 두 개의 증거가 7년 동안 도연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접점이 없다. 더 가진 남자한테 갔다고 믿었는데 그 남자와 만난 적이 없다? 나머지는? 비서가 서류를 넘겼어요. 퇴사 후 1년간 기록이 없습니다. 주소 이전도 근무 기록도 1년 뒤부터 파견 용역 업체를 통해 식당 설거지, 공장 포장, 건물 청소 등을 전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외주 용역 업체 소속으로 에덴호텔 야간 주방에 배치된 상태이고 등록명은 김순희입니다. 도연의 턱이 굳었어요. 아이는 이서율 7세. 선천성 담도질환으로 세란병원 통원 치료 중입니다.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이나 은서 씨 본인의 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비서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날 밤 도연은 주방 쪽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은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잔반통을 옮기고 있었죠. 30kg짜리 통을 양손으로 들어 싱크대까지 나르고 돌아가서 또 들고 또 나르고
등에 땀이 배어 앞치마 끈이 젖어 있었어요. 고무장갑 안에서 물집이 터졌는지 한 번씩 손을 털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은서가 잔반통을 옮기다 미끄러졌고 통이 기울어지자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퍼지며 은서의 앞치마와 운동화가 국물에 젖었어요. 은서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씨. 주간 조리팀에서 넘어온 덩치 큰 사내가 다가왔어요. 앞치마에 소스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도야? 한 번만 더 쏟으면 진짜 각오해. 은서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았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듣고 있어? 야간 주방에서 일하는 주제의 주간 조리팀한테 민폐 끼치지 마. 네가 흘린 국물 누가 밟겠어. 사내가 은서 옆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은서의 손이 바닥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사내의 목이 굳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구두가 타일을 찍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처음 들렸던 그 소리보다 무거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도연의 얼굴 위로 떨어졌고 양복 어깨선이 빛났어요. 사내가 도연의 얼굴을 알아보자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했냐고.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사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아까까지 은서를 내려다보던 거만한 시선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도연 앞에서 쪼그라드는 공포가 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앞으로 이 사람 건드리면 네 자린 여기 없어. 사내가 고개를 숙였고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은서 위에 서 있던 덩치가 도연 앞에서 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사내가 뒤로 물러나며 발이 엉켜 비틀거렸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고 주방 안의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은서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자 도연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도연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 분노가 은서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은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남자의 눈에서 자기를 향한 저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너한테 잘해주려는 거 아니야.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아까 사내에게 했던 차가움과는 달랐어요. 내 호텔에서 사람 짓밟는 꼴을 못 봐서 그래.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구두가 타일을 찍는 소리가 아까보다 느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도연의 등이 형광등 아래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양복 등판이 빳빳했지만 어깨는 아까와 달랐어요. 마치 자기가 내린 명령의 무게를 등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 같은 어깨. 은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뒷모습을 봤어요. 손에 쥔 걸레에서 국물이 손목을 타고 흘렀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같은 건물, 같은 시간. 한 사람은 위로, 한 사람은 아래로. 며칠 뒤 도연은 세란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은서가 병실에서 나오는 걸 로비 구석에서 확인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병원 정문으로 나갔어요. 야간 주방 교대 시간에 맞추려면 지금 나가야 했을 겁니다. 도연은 은서가 사라진 뒤에야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3층 소아병동. 복도에 걸린 동물 그림들이 형광등 아래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간호사가 수액 스탠드를 밀며 지나갔어요. 서율의 병실 앞에서 도연의 발이 멈춰 반쯤 열려있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서유리가 침대 위에서 크레파스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도연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잡았다가 또 놓았어요.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지?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지? 7년 동안 이 아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아저씨. 도연이 고개를 들자 서유리가 문틈 사이로 도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를 쥔 채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그 전에 왔던 아저씨지? 도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잠깐 멈칫했어요. 엄마 친구? 응, 맞아. 서유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는 친구 없는데.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7년간의 은서가 그 안에 들어 있었죠. 들어가도 될까? 도연이 묻자 서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위에서 옆으로 비켜 자리를 만들었어요. 도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자 의자가 낮아서 무릎이 올라왔습니다. 호텔 회장실 가죽 의자에 앉는 사람이 소아 병동 플라스틱 의자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양손이 무릎 위에 쓸데없이 놓여 있었어요. 서유리가 도연을 빤히 봤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호텔에서 일해. 호텔? 엄마도 호텔에서 일하는데 밤에. 도연의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서율이 손에 들고 있던 크레파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반밖에 안 남은 크레파스. 빨간색은 손가락 한마디만큼 남아있었고 파란색은 종이를 벗기고 밑동만 쥐고 있었습니다. 노란색만 조금 길었죠. 내 그림 보여줄까? 서율이 침대 머리맡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며칠 전 병실벽에 붙어있던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나, 그리고 구름 위에 작은 사람. 우리 가족이야. 서유리가 그림을 도연 앞에 펼치자 크레파스 선이 삐뚤빼뚤했어요. 긴 머리 사람 옆에 엄마라고 쓰여 있었고 작은 사람 옆에 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는 글씨가 없었고 눈 2개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아빠야. 하늘나라에 있어. 아빠 얼굴은 잘 모르겠어. 사진에서 봤는데 잘 기억 안 나. 근데 눈은 기억나. 서율이 도연을 올려다보다 갸웃하더니 도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 눈이 내 눈이랑 똑같아. 도연의 입이 굳었습니다. 아빠 사진에서 본 눈이랑도 똑같아. 여기랑 여기. 서유리가 작은 손가락으로 자기 눈꼬리를 짚고 도연의 눈꼬리를 가리켰습니다. 똑같지? 도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삼켜야 했지만 삼킬 수 없었어요. 그때 서유리가 기침을 했어요. 작은 기침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째의 기침이 깊어지자 서율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도연이 옆 탁자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고 서율이 입을 닦자 휴지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연분홍색, 작은 얼룩이었지만 하얀 휴지 위에서 선명했습니다. 도연의 숨이 걸렸어요. 괜찮아. 원래 가끔 이래. 서유리가 휴지를 구겨서 베개 밑에 넣었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능숙하게. 병실 안에 수액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엄마한테 안 보이게 숨기는 거였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피 묻은 휴지를 숨기고 있었어요. 도연의 가슴을 찌른 건 병이 아니라 아프면서도 엄마를 걱정하는 이 아이의 크기였어요. 도연은 서율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한 피부, 입술에 남은 연분홍 자국. 이 아이에게 시간이 없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알았어요. 서유리가 다시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저씨, 이거 봐. 아빠 눈 크게 그렸어. 구름 위에 눈 2개를 가리켰어요. 크레파스로 동그랗게 그린 눈. 도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참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코끝이 시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율이 고개를 들어 도연의 얼굴을 받고 작은 손이 올라와 도연의 볼에 닿았어요. 흘러내리려던 눈물을 작은 손가락으로 닦았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아프면 울어. 근데 엄마가 울지 말라고 했어. 울면 엄마가 더 아프대. 서율의 손이 도연의 볼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크레파스 가루가 묻은 손가락으로 따뜻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도연이 아픈 사람인 것처럼 작은 손이 큰 사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율의 손을 잡고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자기 손에 반도 안 되는 손을, 수액줄이 연결된 팔에서 나온 이 손이 조금 전 자기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아저씨, 응, 나 하나 물어봐도 돼? 그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아저씨한테 나를 부탁한 거야? 도연의 목이 움직였어요. 아저씨 눈이 아빠 눈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아빠가 보낸 사람인가 했어. 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도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서율이가 웃었습니다. 아이가 웃었다는 건 믿었다는 거였죠. 그럼 약속해. 뭘? 엄마 울게 하지 마. 엄마 맨날 울어. 낮자면 몰래 울어. 수액줄이 달린 팔에서 내민 작은 새끼손가락이었어요. 아저씨도 약속해. 도연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큰 손가락과 작은 손가락. 서율이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도장. 서율이 엄지손가락을 내밀자 도연이 엄지를 맞댔습니다. 서율이가 웃었어요. 이제 깨면 안 돼. 서율이 새 종이를 꺼내 크레파스를 잡고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손. 5분쯤 지나 서율이가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줄게. 그림이었어요. 엄마, 나 그리고 구름 위 아빠,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엄마와 나 사이에 키가 큰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저씨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아저씨도 그려 넣었어. 도연이 그림을 받았어요.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사람 4명.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도연은 그 그림을 양복 안주머니에 접어 넣었어요. 7년 전 은서가 쪽지를 넣어둔 바로 그 주머니라는 걸 도연은 몰랐습니다. 지켜야 해. 처음으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도연이 일어나 병실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서율이 벽에 붙어있던 그림을 떼어서 침대 위에 놓고 크레파스로 뭔가를 고치고 있었어요. 뭘 고치는 건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양복 안주머니 위에 손을 얹자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크레파스 가루가 손가락 끝에 묻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도연이 병실을 나온 그날 저녁 은서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서율이는 이미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밥 다 먹었어. 은서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율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었습니다. 열은 없었어요. 앞치마를 벗고 온 게 아니라 앞치마째 달려온 거였는데 기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입구에서 벗어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밥 다 먹었어? 반찬도? 시금치는 남겼어. 시금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은서가 가방에서 병원 구내식당에서 사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가장 싼 메뉴. 된장찌개 정식 4,500원. 거기서 반찬 하나를 더 받으려면 500원이 추가됐어요. 은서는 500원을 내고 시금치나물을 따로 받아왔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고 시금치나물을 서율 앞에 놓았어요. 엄마 거 아니야? 엄마는 먹었어. 이거 서율이 거야. 거짓말이었죠. 은서의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서율 약값이 8,000원. 나머지 2,000원이 내일 하루치 식비. 서율이 시금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씹으면서 은서를 받습니다. 엄마, 오늘 손 안 아파? 안 아파. 거짓말. 서율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손 빨간 거 나 알아. 은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왔지만 세제에 벗겨진 손등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관절마다 갈라진 피부 사이로 붉은 살이 보였죠. 괜찮아. 원래 좀 그래. 서율이도 아까 그랬어요. 피 묻은 휴지를 베개 밑에 숨기면서 괜찮아. 원래 가끔 이래라고 했었습니다. 이 모녀는 서로에게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원래 안 그랬어. 예전에는 엄마 손 부드러웠는데. 은서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나 다 나으면 엄마 손 안 아프게 해줄게. 서율이 은서의 손을 잡자 작은 손이 은서의 갈라진 손등 위에 올라왔어요. 은서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일하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손이 아프면 가슴은 덜 아플 거라고, 서율이를 안으면 채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동으로 지워지지 않았고 모성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7년 전 현관문 앞에서 내뱉은 거짓말이 매일 밤 목을 타고 올라왔고 마치 목구멍 안에 돌이 하나씩 쌓이는 것처럼 은서는 그 말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엄마. 서율의 목소리에 은서가 돌아왔어요. 나 다 나으면 뭐 해줄 거야? 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든지. 진짜 뭐든지? 응, 뭐든지 다. 서율이 잠깐 생각하듯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은서를 봤습니다. 아빠 만나러 하늘나라 갈래.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율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아이에게 하늘나라는 아빠가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은서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서율아. 응? 하늘나라는 나중에 가도 돼. 아빠가 기다려준대. 진짜? 응, 아빠가 그랬어. 서율이는 천천히 오라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사랑은 전부 거짓말의 형태로 나오고 있었죠. 은서가 서율의 이불을 여미고 있을 때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서율 보호자분? 선물이 와 있는데요. 간호사가 들고 온 건 크레파스 세트 64색이었습니다. 서율의 눈이 커졌어요. 반밖에 안 남은 12색 크레파스만 쓰던 아이가 64색을 본 거였습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은서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보낸 분 성함은 없고요. 병원 안내 데스크에 맡기고 가셨대요. 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이 병원에 서율이 입원한 걸 아는 사람은 복순뿐이었고 복순은 64색 크레파스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현. 은서의 입술이 한번 떨렸어요. 서율이 크레파스 상자를 열자 64가지 색이 줄줄이 꽂혀 있었고 서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 금색도 있어. 은색도. 은서는 대답하지 않은 채 크레파스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4가지 색, 서율이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색들. 은서의 손이 크레파스 상자 모서리를 쥐었어요. 서율이 새 크레파스를 꺼내 종이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아빠도 그려야지. 예쁘게 그릴 수 있겠다. 금색으로.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서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병실 안에 주황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은서를 찾아간 건 병원이 아니라 호텔 지하였습니다. 새벽 2시 야간 주방 교대 시간 직전 은서가 비상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계단 중간만 밝히고 있었고 은서가 그 불빛 아래에서 멈췄어요. 도연을 알아본 거였죠. 크레파스 보낸 거 당신이죠? 은서의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 사이로 울렸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확인. 서유리가 좋아하던데.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은서가 계단을 내려와 도연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은 채 시선을 비상계단 문 쪽에 고정하고 옆으로 지나가려 했어요. 은서야. 은서의 발이 멈췄습니다. 7년 만에 이 남자가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김순이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은서야. 볼 일 없어요. 서유리 일이야. 은서의 등이 굳었습니다. 서유리 간 이식이 필요한 거 알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은서가 돌아서며 처음으로 도연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눈에 경계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조사했어? 내 허락도 없이? 서유리가 아프다는데 허락을 받고 앉아있으라고? 은서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아니라 간절함이 실려 있었죠. 이 남자의 간절함을 은서는 처음 본 겁니다. 7년 전에는 차가웠고 며칠 전 주방에서는 경멸이었고 병실에서는 혼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남자도 자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은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7년 동안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당신 없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도 알았어요. 주방에서 일당 12만 원을 말하던 그 입에서 잘 살고 있다가 나왔으니까요. 도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정적이 비상계단 안을 채웠고 배수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어요. 은서가 비상계단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은서야. 도연이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라도 검사해보자. 은서의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멈췄어요. 서유리 간 이식 필요하잖아. 적합자 못 찾고 있잖아. 은서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맞으면 내간 줄게. 비상계단 안이 조용해졌고 배수관 소리도 멈춘 것 같았어요. 은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가 숙어졌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적합자를 찾지 못했어요. 은서의 간은 지방간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혈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뿐이었지만 바람핀 여자로 떠난 은서에게 그 한 명은 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지금 등 뒤에서 자기 간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마치 7년 동안 버텨온 줄이 한꺼번에 끊어진 것처럼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어서 쓰러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검사만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것만. 검사 결과 보고 안 맞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7년 동안 없었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면 서유리가 혼란스러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가 내건 조건은 전부 아이를 지키려는 조건뿐이었죠. 은서의 등을 보자 비상계단 형광등 아래서 앞치마 끈이 축 늘어져 있었고 묶은 머리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붙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도연이 말했어요. 은서가 문을 열고 지하 주방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은서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해. 또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문이 닫히고 도연은 비상계단에 혼자 선 채 또라는 단어가 벽 사이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또 가까워지면 안 된다.
이 여자는 7년 전에도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뒤통수를 짚으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비상계단 위로 12층이 아득하게 올라가 있었고 은서가 매일 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도연이 병실에서 서유리와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은서는 주방 교대 시간이라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어머님께서 병원으로 오고 계십니다. 회장님이 병원에 자주 오시는 걸 아셨나 봅니다. 도연의 손에서 퍼즐 조각이 떨어졌어요. 마가 이미 주차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오 여사는 병실 문을 밀어 제쳤습니다. 76 에덴호텔 창업주의 아내. 명품 코트 깃에서 향수 냄새가 병실 소독약 냄새를 밀어냈고 손가락마다 박힌 반지가 형광등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한 손에는 하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오 여사의 시선이 침대 위 서율에게 떨어졌습니다. 서율이는 퍼즐을 잡은 채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뭔 꼴이야? 오 여사가 봉투를 열어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더니 서율의 침대 쪽으로 뿌렸습니다. 잡기가 꼈어. 뻐꾸기가 알을 낳아놨어. 소금이 서율의 이불 위에 흩어지며 하얀 알갱이가 병원 린넨 위로 튀었습니다. 서율이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고 퍼즐 조각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마귀 같은 년이 낳은 마귀 새끼. 어머니. 도연이 서율의 앞에 서며 오 여사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만하세요. 인연이 너를 꼬드겨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 관상쟁이가 뭐라 했는지 잊었어? 그년이 파재상이라고. 어머니, 나가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오 여사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유리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묻은 이불을 얼굴 밑까지 당겨 올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은서였습니다. 교대를 마치고 뛰어온 거였어요. 앞치마를 가방에 넣을 틈도 없었는지 한 손에 구겨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팠어요. 은서의 시선이 서율에게 갔습니다. 소금이 묻은 이불, 웅크린 아이, 그리고 떨리는 어깨. 은서의 시선이 오 여사에게로 옮겨졌어요. 은서가 서율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 이불에서 소금을 털어내고 서율의 어깨를 한번 안아준 뒤 일어나 오 여사 앞에 섰어요.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주방에서 도연 앞에 서 있을 때와 달랐어요. 그때는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지금은 등이 곧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오 여사가 은서를 내려다봤어요. 코웃음이 나오려다 말았던 거였죠. 은서의 눈이 달랐거든요. 아픈 아이한테 막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은서의 목소리가 한층 올라갔어요. 7년 전에는 저한테 그러셨죠. 참았어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서유리한테는 안 돼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손녀예요. 믿든 안 믿든. 오 여사의 눈이 흔들렸어요. 7년 전 자기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고개를 숙이며 나가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죠. 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도연이 오 여사를 보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내가 시켰어. 오 여사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때 전현이 안 떠나면 네 회사 끝장이었어. 한일그룹 투자 받으려면 정략 결혼이 필요했고 전현이 붙어 있으면 틀어졌어. 내가 7년 전에 전현한테 다 설명했어. 내 회사 망하게 생겼으니까 떠나라고. 전현이 알아서 떠난 거야.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 여사가 도연을 봤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닫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분노에 휩쓸려 입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딴 남자 만났다. 지겨워졌다. 다 내가 짜준 대사야. CCTV도 내가 보안팀장 시켜서 한일그룹 아들이랑 나란히 찍히게 편집한 거야.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도연의 손에서 힘이 빠져 붙잡고 있던 오 여사의 손목이 미끄러졌습니다. 놓쳤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오 여사가 뒤늦게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눈이 도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도연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모든 것이 멀어져 갔어요. 대신 다른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수도꼭지 소리. 7년 전이었어요. 새벽 2시 은서는 욕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이 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전화와 보안팀장이 건넨 CCTV 편집본 때문이었죠. 그 영상 안에서 은서는 바람 피우는 여자였어요. 은서가 수도꼭지를 틀자 물소리가 욕실을 채웠습니다. 이 소리가 있어야 했어요. 남편이 깨면 안 됐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지겨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솔직히 지겨웠어. 또 떨렸고 거울 속 여자의 눈에서 물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 물줄기에 손을 넣자 차가운 물이 손등을 때렸습니다. 은서는 그 차가움에 집중했어요. 손끝이 저리고 손등이 빨갛게 변하고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질 때까지 물 아래 손을 두었습니다. 감정이 손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시 거울을 봤어요. 솔직히 지겨웠어. 만나는 사람 있어.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고 완벽했어요. 거울 속 여자는 감정이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완성된 거였죠. 은서가 수도꼭지를 잠그자 물소리가 멈추고 욕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거울 속 여자가 은서를 봤습니다. 눈이 마른 채 입꼬리가 내려가 있지도 올라가 있지도 않은 얼굴. 이 얼굴로 내일 남편 앞에 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서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거실에서 나와 은서를 받고 캐리어를 받습니다. 뭐야? 솔직히 지겨웠어. 만나는 사람 있어. 은서의 목소리는 거울 앞에서 연습한 대로 떨리지 않았고 눈도 마른 채로 완벽했죠. 도연의 얼굴이 굳었고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나가. 두 글자였어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고 은서를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은서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은서의 다리가 풀려 벽을 짚었지만 손바닥이 벽지 위에서 미끄러졌고 무릎이 꺾이며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게 목에서 막혀 있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도연이 들을 수 있었어요. 문 안쪽에서. 그러면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면 안 됐습니다. 이 남자를 살리려고 지옥에 가는 거였으니까요. 은서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은서의 손이 배 위로 갔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은 때였죠. 하지만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이가. 말하지 못한 채 데리고 나온 아이가. 은서는 배 위에 손을 대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 복도에서 새어나온 말은 남편에게 한 것인지 뱃속 아이에게 한 것인지 어쩌면 7년 뒤에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의 귀에 형광등 소리가 돌아왔어요. 서율이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고
오 여사가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서 있었고 은서가 도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눈은 7년 전 현관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은 눈이 아니었죠. 그때는 마른 눈이었지만 지금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주방에서도 병실에서도 비상계단에서도 이 여자의 눈은 늘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거울 앞에서 연습해서 지운 떨림이 다시 올라온 거였어요. 도연의 입이 열렸습니다. 내가 목이 잠겨 있었어요. 나를 살리려고 지옥에 간 거야? 은서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입술만 떨리고 있었고 눈에 물기가 찼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이 여자는 울음을 삼키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도연이 오 여사를 봤습니다. 나가세요. 오 여사가 입을 벌렸지만 도연의 눈을 보고 돌아섰고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 남자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 하나에 아내를 판결했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가. 그 두 글자가 7년의 시작이었고 며칠 전 주방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듣는 대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판결하던 남자의 무릎이 꺾였어요. 도연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서 있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사람처럼 양복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이마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 한 번 찧었습니다. 미안해. 바닥에 닿은 이마에서 통증이 올라왔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은서야. 은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이 남자가 무릎을 꿇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덴호텔 2대 회장이 병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일어나요. 은서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일어나라니까요. 도연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서의 입이 열리며 7년이 올라왔어요. 7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키려 했지만 삼킬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나 혼자였어요. 댐이 무너진 거였죠. 혼자 나았어요. 진통 올 때 손잡이를 잡았어요. 침대 옆에 달린 쇠 손잡이. 사람 손이 아니라 은서의 손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떨렸어요. 배 불러오는데 설거지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 잘렸으니까. 은서의 목소리는 올라갈수록 잦아들었습니다. 7년치 무게가 목을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혼자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치료비 벌려고 호텔 주방에 갔어요. 은서가 잠깐 숨을 쉬었어요. 다음 문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디자인한 연회장에서 내려온 접시를 내가 닫고 있더라고요. 도연의 이마가 바닥에서 떨어지며 고개를 들어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7년 전 복도에서 소리를 죽이며 흘렸던 혼자 짊어져야 했던 눈물이 아니라 이건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죠. 7년 동안 삼키고 삼켰던 것이 한꺼번에 넘친 거였습니다. 당신 회사 살리려고 떠났어요. 당신이 망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은서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근데 재혼도 안 했잖아요. 도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은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일그룹 투자도 안 받았잖아요. 당신이 직접 살렸잖아요. 은서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내가 안 떠나도 됐을 수도 있잖아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지만 무릎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도연의 목소리도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일그룹 딸 만나보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재혼 같은 건 생각도 못했어. 한 발짝 은서에게 다가갔어요. 잊으려고 했어.
근데 잊히질 않으니까 화가 났어. 내가 보고 싶은 건지 내가 미운 건지 구분이 안 됐어. 7년 내내 너밖에 없었는데 그걸 너한테 말할 방법이 없었잖아. 은서의 어깨가 무너졌고 도연의 어깨도 무너졌어요. 7년 동안 이 남자가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 겨우 나온 거였죠. 두 사람이 같은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했는데 서로를 몰랐던 7년이 이 병실 안에서 한꺼번에 쏟아진 거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도연과 은서가 동시에 간호사를 봤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 의사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이도현 씨와 이서율 환자 HLA 항원 검사 결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병실 안에 숨소리만 들렸어요. 이 정도 적합률은 부모 자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의사를 보고 있던 도연이 은서에게 고개를 돌리자 은서의 눈에 물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합니다. 내 간 다 줘서라도.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고 간호사가 따라 나갔어요. 병실에 두 사람만 남았고 도연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세제에 벗겨진 손, 관절마다 갈라진 피부, 그리고 물집이 터진 자국. 7년간 잔반통을 나르고 세제 거품 속에 담가온 손을 도연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처음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벗겼을 때 도연은 이 손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무 말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의 손이 도연의 손 안에서 떨렸어요. 아주 잠깐 동안. 그리고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고 병실 안으로 첫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있었어요. 수술 전날 밤 은서가 서율의 침대 옆에 앉아 이불 속 서율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불을 끈 뒤였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율아. 응. 엄마가 하나 말해줄 거 있어. 서율이가 은서를 보자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 있잖아. 응. 사실 아빠야. 서율의 손이 은서의 손 위에서 멈췄어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는데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서율이 아무 말하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진짜?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율이 이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또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서율이가 입을 열었어요. 나 알고 있었어. 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똑같잖아. 은서의 손이 서율의 머리카락 위에서 멈췄어요. 마치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던 아이가 엄마의 거짓말을 기다려준 것처럼 서율의 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실 앞 복도에 도연이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고 하얀 수술복 위로 양복 대신 환자 팔찌가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에덴호텔 회장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로 서 있는 거였죠.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율이었어요. 수술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이한테는 너무 큰 옷이라 소매가 손을 덮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도연을 보자 휠체어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발이 복도 바닥을 딛고 도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도연 앞에 서율이 섰어요. 아빠. 도연의 발이 바닥에 박혔어요. 복도 형광등 빛이 눈 안에서 번지며 소독약 냄새가 사라지고 서율의 작은 목소리만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수술복 옆구리를 움켜쥐었지만 주름이 잡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첫 호칭이었어요. 하늘나라의 아빠가 아니라 눈앞의 아빠. 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서율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율아. 응.
무섭지 않아? 조금. 서율이 도연의 수술복 소매를 잡았어요. 근데 아빠가 같이 하잖아. 도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이를 악물었어요. 서율이가 도연의 볼을 보자 물기가 번지고 있어 수술복 소매로 덮인 작은 손을 들어 도연의 볼을 닦았어요. 아빠 울지 마.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저씨 울지 마였어요. 지금은 아빠.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액줄은 수술 준비로 떼어놓은 뒤 맨팔에서 나온 작은 새끼손가락을 서율이 내밀었습니다. 아빠 약속? 도연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며칠 전에도 이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아저씨로, 지금은 아빠로. 큰 손가락과 작은 손가락이 맞닿자 서율이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도장, 그리곤 엄지를 맞댔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서율이가 휠체어에 앉아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옆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뒤를 돌아보자 은서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제발. 은서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은서는 복도 의자에 앉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앞으로 6시간. 은서의 손이 허벅지 위에서 깍지를 꼈고 손가락마다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간호사가 커피를 권했지만 은서는 고개만 저었고 깍지를 낀 손을 풀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창밖의 빛이 달라지고 있었지만 은서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은서가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의사의 입이 열리기까지 1초가 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은서에게 그 1초는 7년보다 길었어요. 성공입니다. 은서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의자에서 미끄러져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7년 전 복도에서 소리 없이 흘렸던 남편을 속여야만 했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병실에서 7년치를 쏟아내며 흘렸던 억울함의 울음도 아니었어요. 이건 끝난 울음, 7년 동안 이 여자가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안도의 울음. 은서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숨기지 않았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도연이 회복실에서 눈을 뜨자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옆구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서율이는?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은서가 침대 옆에 앉아 도연의 손을 쥐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다 잘 됐어요.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자 은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고 난 뒤의 얼굴, 눈이 부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죠. 도연이 은서의 손을 쥔 채 옆 탁자에 있던 휴대폰을 집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 재혼 안 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췄어요. 한일그룹 투자도 안 받았어요. 내가 직접 살렸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고 감정이 빠진 채 사실만 말하고 있었죠. 은서가 7년 동안 지옥에서 산 건 전부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떠나지 않아도 됐을 사람이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오 여사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은서가 용서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면 연 끊겠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은서가 도연을 보고 있었고 도연이 은서를 봤어요. 은서의 손이 도연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도연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회복실 안에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닷새째
서유리가 침대에서 처음으로 혼자 앉았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서율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고 도연은 침대 발치에 앉아 서유리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의 손이 멈췄어요. 빛이 서율의 머리카락 위에 얹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품 코트가 아니라 남색 조끼에 면바지, 양손에 보자기로 싼 것을 들고 있었고 소금 냄새가 아니라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오 여사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은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 여사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고 다시 열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 여사가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은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76 노인의 두 다리가 병실 바닥에 닿았습니다. 7년 전 며느리를 내쫓을 때 이 무릎은 꿇어본 적이 없었죠. 은서야. 오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잘못했어. 7년 전에 미쳤었어. 은서가 오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오 여사의 흰 머리카락이 고개 숙인 사이로 보였고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오 여사가 고개를 들자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용서할게요. 오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은서가 서유리를 보자 서유리가 은서와 오 여사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서유리가 보고 있어서예요. 서유리한테 미운 할머니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은서의 목소리가 한 번 끊어졌어요. 앞으로 서유리한테 평생 갚으세요. 오 여사의 입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울음이었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은서가 오 여사의 어깨를 잡자 오 여사가 은서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서율의 목소리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은서가 서율을 봤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래. 미안하면 우는 거야? 은서가 잠깐 웃었어요. 눈물이 묻은 채로. 응, 진짜 미안하면 우는 거야. 오 여사가 일어나 서율의 침대 옆으로 가서 서율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게. 서율이 웃었습니다. 오 여사가 가져온 보자기를 풀자 된장찌개와 감자조림과 시금치나물이 들어있었어요. 병실 안에 집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서율이 감자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었고 오 여사가 서율의 입에 시금치를 넣어줬어요. 병실 안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병실에서 웃음소리가 난 건 3개월 뒤 봄이 되어 서율이가 퇴원했어요. 병원 정문을 나설 때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율이 도연의 손에 매달려 걸었고 은서가 서율의 다른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도연은 집에서 옷장을 열었어요. 안쪽에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7년 전 양복.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도연이 양복을 옷걸이에서 내리자 먼지가 어깨 위에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안주머니에 손을 넣자 손끝에 종이가 닿았어요. 접힌 쪽지, 연필로 쓴 글씨, 은서의 글씨체, 양복 안감 왼쪽이 좀 뜯어졌어. 세탁소 갈 때 수선 맡겨.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랑한다고 쓰지 않았어요. 보고 싶을 거라고 쓰지 않았고 미안하다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이 한 줄은 양복 안감 걱정이었어요. 이게 이 여자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도연이 쪽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멈춤이었어요.
마치 7년 동안 배달되지 못한 편지가 지금에야 도착한 것처럼 도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에덴호텔 연회장 천장에 연꽃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크리스탈 잎 사이로 빛이 쏟아져 대리석 바닥 위에 무지개빛 그림자가 흩어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율이 도연의 손가락을 쥐고 은서가 서율의 다른 손을 감싸고 서율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3개월 전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이가 자기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가볍게 찍었어요. 아빠, 여기 예쁘다. 서율이 샹들리에를 올려다봤어요. 엄마가 만든 거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율이가 은서를 보자 은서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 전 자기가 그린 곡선 아래에 서서 서율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엄마, 나 아빠.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고 아빠는 더 이상 구름 위에 있지 않았어요. 땅 위에 있었습니다. 엄마와 서율이 사이에 도연이 그림을 받아들자 서율이 금색 크레파스로 그린 아빠의 눈이 보였습니다. 연꽃 샹들리에의 빛이 세 사람 위에 내려앉았어요. 양복 안감 한 줄, 비상계단 12층, 새벽 4시에 접시 500개. 그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아빠 만나러 하늘나라 가고 싶다던 서율이의 그 한마디가 자꾸 가슴에 남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쯤 가슴에 접어둔 채 살고 계신 건 아닌지요? 선생님들은 어느 장면에서 가슴이 먹먹해지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굿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